중국에서 30대의 성공한 무역업 사업가가 비즈니스를 통해 한국을 만나 한국이라는 나라를 배우기 위해 1년 동안 살기로 결심을 했다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이미 성공가도를 달리던 사업가가 긴 시간을 빼내어 머무르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한국에 대해 마음을 열 수 있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리웨이입니다. 전 항상 제가 원하는 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저는 중국의 대도시인 상하이에서 자랐는데 이 도시는 항상 활기로 넘쳐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열심히 일하고 높은 목표를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늘 가르쳐 주셨어요. 두 분 다 자영업을 하셨는데 꽤 성공하셨거든요. 중국이 언젠가 세계를 이끌게 될 거야. 저녁 식사 시간에 부모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준비해야 해.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는 모든 곳에서 중국은 점점 더 커지고 발전하고 있었거든요. 저희는 멋진 기기들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경제는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저희 영화나 TV 프로그램도 다른 나라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으니까요. 제가 32살이 되었을 때 저도 꽤 잘 나가고 있었어요. 상하이에 제 회사를 차렸고 주로 동아시아 지역에 물건을 수출하고 있었죠. 한국은 저희 회사의 가장 큰 고객 중 하나였어요. 일 때문에 여러 번 한국에 다녀왔고 갈 때마다 중국이 세계 1위가 될 거라는 확신이 더 커졌어요. 그게 꽤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서울 그러니까 한국의 수도를 거닐 때마다 가게에서 중국 제품을 볼 수 있었거든요. 중국인 관광객들도 여기저기서 사진 찍고 쇼핑하는 모습을 자주 봤어요. 심지어 중국 회사들이 한국 기업의 일부를 인수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중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꼈죠. 하지만 한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물론 비즈니스는 많이 했지만 한국 사람들이 행동하는 방식이 제가 집에서 익숙했던 것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만난 한국 사람들은 항상 정중했지만 뭔가 좀 거리를 두는 느낌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같이 일하는 한국인과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은 박 씨였고 40대 후반의 꽤 똑똑한 분이었어요. 제가 생각하던 걸 한번 꺼내봤어요. 박 선생님, 제가 자연스럽게 말하려고 했어요. 저 한국에서 좀 시간을 보내볼까 생각 중이에요. 단순히 일 때문이 아니라 언어도 배우고 한국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더 깊이 이해해보고 싶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 선생님은 제가 무슨 이상한 말을 한 것처럼 쳐다보시더니 조금 미소를 지으셨어요. 재밌는 생각이시네요. 리 선생님,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짧은 출장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죠.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상하이로 돌아와서도 박 선생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제 물건을 파는 곳 이상일까요? 생각할수록 그 나라를 정말 제대로 알아가는 게 좋은 생각 같았어요. 그래서 큰 결심을 했어요. 일을 1년 동안 쉬고 서울로 이사가서 한국 문화를 제대로 경험해보겠다고요. 언어도 배우고 음식을 먹고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해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꽤 미친 생각이었어요.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1년을 쉰다는 게 누구에게나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동아시아를 더 잘 이해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제 일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없는 동안 회사를 운영할 사람을 찾아야 했는데 쉽지 않았어요. 서울에서 어디에 살지도 정해야 했고 한국어를 어떻게 배울지도 고민해야 했어요. 해야 할 일이 많았지만 설레었어요. 상하이 친구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왜 1년이나 한국에 살고 싶어 하는 거야? 그들이 물었어요. 중국이 모든 면에서 더 나은데. 하지만 저는 그냥 웃으며 새로운 걸 시도해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부모님은 걱정하셨어요. 왜 잘 나가고 있는 회사를 두고 다른 나라에 가서 공부하려는지 이해하지 못하셨죠. 우리가 평생 열심히 일한 게 너 다시 학생 되라고 그런 게 아닌데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한국을 더 잘 이해하게 되면 나중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설명드렸어요. 그제야 부모님도 조금 진정되신 것 같았어요. 서울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전날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긴장이 됐어요. 제가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걸까요? 언어를 못 배우면 어쩌지? 한국에서 사는 게 싫으면 어쩌지? 하지만 엄마가 하셨던 말이 떠올랐어요. 시도하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법이야. 맞는 말이었어요. 이건 세상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기회였고 저 자신에게 도전하고 어쩌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비행 전날 밤 저는 아파트 창문 밖으로 상하이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어요.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빛나는 도시 끝없이 펼쳐진 마천루들. 갑자기 슬픔이 밀려왔어요.
이 풍경, 친구들, 가족들, 심지어 상하이의 혼잡한 교통까지도 그리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창문에서 돌아서서 짐이 가득한 여행 가방을 바라보니 다시 설렘이 밀려왔어요. 내일은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는 날이었거든요. 서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게 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알아갈 준비는 되어 있었어요. 제가 몰랐던 건 한국에서의 이 1년이 저를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바꿀 거라는 사실이었어요. 제 자신에 대해, 중국에 대해, 그리고 세상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도전하게 만들 거였죠. 하지만 그게 바로 모험의 묘미 아니겠어요?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 설레기도 했지만 약간 두려운 마음도 들었어요. 출장으로 서울에 온 적은 있었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단순히 방문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1년 동안 살게 된 거였거든요. 상하이에서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큰 변화였어요. 제일 먼저 느낀 건 도시의 바쁨이었어요. 사람들이 사방에 있었고 다들 항상 뭔가에 늦은 것처럼 바삐 움직였어요. 거리는 자동차들로 가득 차 있었고 끊임없이 경적을 울리며 지나갔어요. 보도는 빠른 걸음으로 걷는 사람들로 붐볐죠. 이 모습은 약간 상하이를 떠올리게 했지만 뭔가 다른 점도 있었어요. 집을 구해야 했는데 그게 쉽지 않았어요. 도시에 대해 잘 모르기도 했고 한국어 실력도 아직 부족했거든요. 다행히도 김씨라는 아주 친절한 부동산 중개인을 만났어요. 그분은 중국어를 할 줄 알아서 의사소통이 수월했어요. 그분은 베이징에서 잠시 거주한 적이 있어서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죠. 김씨 덕분에 도심에서 멀지 않은 조용한 동네에 있는 아파트를 구할 수 있었어요. 아파트는 작았지만 아늑했어요. 작은 주방도 있어서 요리를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요리를 잘하진 않아요. 편안한 침대와 한국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책상도 있었어요. 화려하진 않았지만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좋은 장소라고 느꼈어요. 서울에 있는 게 기대되면서도 뭔가 이상한 점이 느껴졌어요. 사람들은 항상 저에게 예의 바르긴 했지만 친근하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들이 무례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거나 환영해주는 느낌이 별로 없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새로 왔고 언어도 잘 못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더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어 학원에 등록하기로 결심했어요. 여기서 살려면 언어를 제대로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죠. 학원은 서울의 번화가에 있었고 주변에는 멋진 카페와 작은 가게들이 많았어요. 그 동네를 걸어 다니면서 가게 창문에 진열된 흥미로운 물건들을 구경하는 걸 좋아했어요. 첫날 학원에 가면서 정말 긴장됐어요. 교실에는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가득했어요. 일본, 미국, 베트남 그리고 저처럼 중국에서 온 학생들도 몇 명 있었어요. 같은 중국 학생들에게 말을 걸까 고민했지만 어쩐지 우리 모두 그냥 각자 지냈어요. 인사 정도는 했지만 그게 다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어 배우는 건 정말 어려워요. 한글은 중국어 문자랑 완전히 다르게 생겼고 문법도 너무 복잡했어요. 수업 중에 선생님이 빠르게 말하면 종종 길을 잃은 느낌이 들었어요. 가끔은 포기하고 싶었지만 제가 여기 왜 왔는지 스스로에게 계속 상기시켰어요. 이 나라와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고 싶었고 그러려면 언어를 배우는 게 필수였으니까요. 매일 수업이 끝나면 배운 것을 연습하려고 그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가게 간판을 읽어보거나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으려고 노력했어요. 가끔은 카페에 들어가서 한국어로 커피를 주문하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할 때마다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어요. 학교에 다닌 지 약 일주일쯤 되었을 때 저녁으로 현지 식당에 가보기로 결심했어요. 혼자 아파트에서 먹는 게 지겨웠고 한국어로 음식을 주문해보는 것도 좋은 연습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 식당은 작고 아늑했으며 나무로 된 테이블과 옛 서울의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종업원이 주문을 받으러 왔을 때 최대한 한국어로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안녕하세요. 라고 말했더니 종업원이 약간 놀란 듯 웃었어요. 제가 비빔밥을 주문하려고 더듬거리며 말하자 종업원은 인내심 있게 제가 막히는 부분을 도와줬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시도해본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음식은 맛있었고 익숙하지 않은 풍미로 가득했어요. 식당 안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친구나 가족과 함께 이야기하고 웃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잠시 동안 외로움을 느꼈어요. 저도 언젠가 그들처럼 여기서 집에 있는 것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제가 왜 왔는지를 다시 떠올렸어요. 배우고 이해하고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싶었어요. 쉽지 않겠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식사를 마치며 계속 노력하고 배우고 이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밤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에 서울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도시의 불빛 때문에 별이 잘 보이진 않았지만 몇 개는 보였어요. 집에서 얼마나 먼 곳에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하는지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한 설렘이 느껴졌어요. 이것은 서울에서의 여정의 시작일 뿐이었고 저는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결심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 문화와 제 문화 사이의 차이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처럼 매일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었죠. 제가 만난 한국 사람들은 정말로 규율이 철저했어요. 약속 시간에 딱 맞춰 도착하는 것은 기본이었죠. 만약 회의가 오후 2시에 잡혀 있으면 그들은 항상 1시 55분에 도착하곤 했어요. 중국에서는 몇 분 정도 늦는 게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기서는 거의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들은 너무나도 예의가 바르기도 했어요. 거의 과할 정도로요. 모든 사람이 절도 있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지인에게는 가벼운 목례, 연장자나 상사에게는 깊은 인사. 처음에는 저도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는데 과연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말 저를 놀라게 한 것은 그들의 겸손함이었어요. 중국에서는, 특히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자신의 성취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고 배워왔거든요. 잘한 일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자랑하는 것이 큰 금기였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제가 중국에서 운영하는 성공적인 사업 이야기를 하며 그들을 감동시키려 했는데 그들의 정중한 미소와 급히 화제를 바꾸는 모습에서 이곳의 문화를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어 수업은 한마디로 쉽지 않았어요. 한국어는 정말 어려운 언어예요. 문법이 복잡하고 격식의 차이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죠. 중국어에도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말투가 있지만 한국어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친구에게 말하는 방법, 연장자에게 말하는 방법, 상사에게 말하는 방법이 모두 다르니 머리가 빙빙 돌 정도였어요. 어느 날 수업에서 저는 선생님께 점심을 드셨냐고 묻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만 친구에게 쓰는 비격식체로 말해버렸어요. 선생님의 얼굴에 나타난 충격의 표정이랑 그 순간 책상 밑으로 들어가 사라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언어가 가장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정말 저를 힘들게 한 것은 친구를 사귀는 일이었어요. 저는 중국인이기 때문에 다른 동아시아 사람으로서 한국인과 쉽게 교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정말 큰 착각이었어요. 수업에서 저는 같은 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려 했어요. 주말에 뭐 했는지 물어보고 농담도 해보고 했죠. 하지만 대화는 항상 금방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들은 예의 바르게 대했지만 보이지 않는 벽이 항상 존재했어요. 그들은 저보다는 서로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이건 교실에서만이 아니었어요. 주말에 카페나 공원에 가서도 대화를 시도해봤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항상 같았어요. 정중한 미소와 짧은 대답 그리고는 곧 떠나는 모습이었죠. 왜 그런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중국에서는 친구 사귀는데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저는 리웨이 성공한 사업가였잖아요. 사람들은 보통 저와 친해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마치 제가 보이지 않는 사람 같았어요. 어느 토요일 유난히 외로움을 느끼던 날 저는 현지 시장에 가보기로 했어요. 거리에는 과일과 채소, 그리고 온갖 종류의 길거리 음식을 사려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구운 고기와 매콤한 떡볶이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활기차고 신나는 분위기였지만 저는 외부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어묵을 사기 위해 한 음식 가판대에 멈췄어요. 가판대를 운영하는 할머니께서 어묵을 건네주시며 미소를 지으셨죠. 맛있게 드세요 라고 한국어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서툰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할머니의 눈이 반짝이는 거예요. 오, 한국어 하시네요. 라고 하시며 저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물론 할머니가 말씀하시고 저는 대답하는 정도였고 대화의 3분의 1 정도밖에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순간이 수업 외에 한국 사람과 나눈 가장 긴 대화였고 그 덕분에 하루가 행복해졌어요. 어묵을 먹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상호작용에 대해 생각했어요. 아마도 문제는 한국 사람들이 저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이해하는 데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한국에 오면서 모든 것이 제가 예상했던 대로일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사람들은 제가 성공한 사업가임을 알고 저에게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여기는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는 곳이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존경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 어디에서 왔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그들의 문화와 관습을 얼마나 존중하느냐에 달려 있었어요.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했죠. 아파트에 도착하자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한국이 저에게 맞추기를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제가 한국에 맞추기로 했죠.
언어를 배우는데 더 힘쓰고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하기로 했어요. 성공한 중국인 사업가 리웨이가 아닌 한국 문화를 배우는 학생 리웨이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쉽지 않겠지만 그건 분명했어요. 하지만 저녁 햇빛에 반짝이는 서울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면서 결심이 생겼어요. 저는 배우러 왔고 언어뿐만 아니라 제가 발을 내디딘 이 새로운 세상의 일원이 되는 법도 배우겠다고요. 내일은 새롭게 시작할 거예요. 수업에 더 집중하고 올바른 경어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어쩌면 동아리나 사회 모임에도 나가볼까 해요. 생각만 해도 긴장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도 돼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달라진 기분을 느꼈어요. 덜 좌절감이 들고 더 희망이 생겼죠. 저는 여전히 한국에서 외국인이지만 어쩌면 아주 조금씩 이곳에 스며들 방법을 찾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됐어요. 일어나서 간단하게 토스트와 커피로 아침을 때우고 한국어 수업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섰죠. 서울의 공기는 상쾌했고 거리는 벌써부터 출근과 등교를 서두르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걸으면서 저는 어딘가 모르게 뿌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여기 서울의 중심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성공한 중국 사업가가 바로 저였으니까요. 당연히 제 동급생들도 제 지식과 경험에 감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교실에 도착하자 김 선생님께서 한국 역사에 대한 그룹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발표하셨어요. 제 심장은 기대감에 부풀었어요. 드디어 제가 아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줄 기회였거든요. 저희는 4명씩 조를 나눴어요. 제 조에는 한국계 미국인 학생 데이비드, 일본에서 온 유키 그리고 한국인 학생 민지가 있었어요.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저는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싶어 몸이 근질거렸어요. 중국 문화가 한국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해보는 게 어때요? 제가 가슴을 약간 내밀며 제안했어요. 중국은 이 지역 전체에 큰 영향을 끼쳤잖아요. 중국과 한국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돌아온 것은 어색한 침묵뿐이었어요. 데이비드는 자리에서 불편하게 몸을 비틀었고 유키와 민지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마침내 데이비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리웨이, 이 프로젝트는 한국 역사에 관한 거니까 한국의 자체 역사와 업적에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 얼굴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중국 역사도 중요하잖아요. 제가 고집스레 말했어요. 한국이 중국에서 많은 것을 배웠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민지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중국이 풍부한 역사를 가진 건 우리도 알아요, 리웨이. 하지만 한국도 독자적인 문화와 업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더 탐구해보는 게 어떨까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중국에서는 항상 우리나라의 중요성을 강조했거든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이 생각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 아이디어가 환영받지 못한다니 마치 뺨을 맞은 기분이었어요.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수록 저는 점점 조용해졌어요. 다른 친구들은 한국의 발명품, 전통 관습, 중요한 역사적 인물들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놨고 그들은 모두 들떠 보였지만 저는 소외감과 혼란스러움을 느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가능한 한 빨리 떠나고 싶어서 서둘러 짐을 챙겼어요. 그런데 문을 향해 가려던 순간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리웨이, 잠깐만. 돌아보니 데이비드가 저를 향해 뛰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아마도 제 아이디어를 무시한 것에 대해 사과하려는 걸 거야.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리웨이, 데이비드는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할 말이 있어. 알겠어. 제가 짜증을 숨기려 노력하며 대답했어요. 봐, 그가 말을 꺼냈어요. 내가 너희 나라를 자랑스러워하는 건 좋은 일이야.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여주길 더 원해. 항상 중국 얘기만 꺼내지 말고. 저는 반발심이 솟구쳤어요. 중국 얘기하는 게 뭐가 어때서? 우리나라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데이비드는 손을 들어 저를 막았어요. 이해해, 정말로. 하지만 이건 이해와 존중의 문제야. 모든 걸 중국과 비교하면 내가 한국 자체에는 관심이 없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 그의 말이 마치 벽돌처럼 제게 와닿았어요. 저는 이전에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생각해봐, 데이비드가 계속 말했어요. 내가 중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누군가가 항상 다른 나라 얘기만 한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수업에서 중국에 대해 얘기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저는 늘 대화를 제 나라로 돌리려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이렇게 자기중심적이었나? 이걸 내 기분 나쁘라고 하는 건 아니야. 데이비드가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냥 생각해 볼 거리를 주고 싶었어. 아마도 한국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에 더 집중해봐.
여긴 정말 놀라운 것들이 많아. 데이비드가 떠난 후 저는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어요. 한편으로는 반박하고 싶었고 제 행동을 변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 배우러 왔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경험에 마음을 열기보다는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집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작은 아파트에서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곱씹어봤어요. 어색했던 침묵, 불편한 눈빛들, 동급생들과의 정중하지만 거리를 둔 대화들.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어 교재를 집어들고 페이지를 넘겼어요. 이 나라와 이 사람들에 대해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제는 정말로 배우기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단순히 언어뿐만이 아니라 문화, 역사,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도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결심했어요. 내일은 다르게 할 거예요. 내일은 더 많이 듣고 덜 말할 거예요. 가정을 하기보다는 질문을 할 거예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오래된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노력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몰랐던 사실은 이 결심이 단순히 한국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 자신을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거였어요. 데이비드의 말이 며칠 동안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는 내가 항상 중국과 한국을 비교하는 대신 한국에 대해 더 배워야 한다고 말했죠. 처음에는 조금 상처받고 방어적으로 느껴졌어요. 하지만 생각할수록 그의 말이 옳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기로 했어요. 늘 중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신 그냥 듣고 관찰하기로 했죠.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말을 참아야 할 때가 많았죠. 하지만 점점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맑은 토요일 동네를 산책하던 중 할머니 한 분이 계단에서 장을 보신 물건들을 옮기시느라 고생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아무 생각 없이 달려가서 도와드렸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한국어로 뭐라고 하셨는데 전부 이해하진 못했지만 대강 고마워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분을 집까지 도와드리고 나서 거리에 다른 사람들을 보니 그들도 나를 보고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한 할아버지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기까지 하셨어요. 작은 일이었지만 나를 기분 좋게 했어요. 한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내가 여기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그 일이 생각났어요. 문득 깨달았죠. 나는 중국인으로서의 중국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잊고 있었다는 걸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였죠. 다음날 수업에서 나는 다른 방식을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그룹 과제를 할 때 평소처럼 내가 주도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봤어요. 그들이 얼마나 할 말이 많은지 놀라웠어요. 미숙이라는 한 여학생이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 내가 생각해보지 못한 것들이었죠. 수업이 끝난 후 미숙이 나에게 다가왔어요. 리웨이, 오늘 너 좀 달라 보였어. 더 열린 것 같아. 그녀가 미소 지었고 나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진정한 연결을 느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나는 더 개방적이고 덜 자기중심적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항상 쉽지는 않았어요. 가끔은 여전히 중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더 많이 듣고 덜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느 날 선생님께서 전통 한국 마을로 현장학습을 간다고 발표하셨어요. 나는 기대되면서도 약간 긴장됐어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마을에 도착했을 때 나는 놀랐어요. 집들이 내가 중국에서 익숙한 것들과는 너무 달랐어요. 아름다운 곡선의 지붕과 종이 창문이 있었죠. 가이드가 집들이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게 설계되었다고 설명해줬어요. 마을을 거닐면서 전통 공예를 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한 할아버지가 도자기를 만드시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의 손은 너무도 능숙하게 진흙을 아름다운 형태로 빚어내고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우와, 정말 대단해요. 라고 외쳤죠. 그 할아버지는 나를 보고 미소 지으며 손짓해 가까이 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나에게 진흙 덩어리를 건네주셨어요. 그는 내 손을 잡고 어떻게 모양을 만드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형편없었어요. 내가 만든 도자기는 공처럼 찌그러져 보였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저 웃으며 내 어깨를 두드려 주셨어요. 나도 덩달아 웃음이 나왔어요. 마을을 떠날 때 나는 뭔가 달라진 기분이었어요. 나는 단지 한국 문화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항상 중국과 비교하면서 나는 진정한 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 새로운 곳을 정말로 보려면 자신이 왔던 곳의 렌즈를 벗고 새로운 경험에 마음과 눈을 열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날 밤 나는 한국에 온 이후 가장 행복한 기분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이 기대됐어요. 처음으로 나는 단지 한국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참으로 멋진 느낌이었어요. 데이비드와 이야기를 나눈 후 제 시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게 꽤나 거만하게 행동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재접근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했고 진심으로 한국 문화를 이해해보려고 노력하기로 했어요. 다음날 저는 일찍 일어나서 동네를 산책했어요. 이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서로 인사할 때 약간 고개를 숙이는 모습, 식당에서 풍겨나오는 김치 냄새,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한국 대중가요 소리 같은 것들이요. 그동안 여러 번 지나쳤지만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던 작은 커피숍에 멈춰 섰어요. 주인 아줌마는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한국어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평소처럼 영어로 대답하는 대신 그동안 배운 한국어를 써보기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하고 약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커피 하나 주세요. 아줌마의 눈이 반짝였어요. 천천히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국어로 저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모든 말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열심히 따라가려고 노력했죠. 제가 실수할 때마다 아줌마는 부드럽게 고쳐주셨어요. 커피를 들고 나설 때쯤 한국에서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 만남에 힘입어 저는 더 나아가 보기로 했어요. 그 주말에는 동네 시장을 방문했어요. 색깔, 소리, 냄새가 압도적이었죠. 상인들은 빠르게 한국어로 물건을 팔고 있었고 사람들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과일과 채소, 해산물의 가격을 흥정하고 있었어요. 저는 과일 가판대에 다가가 이상한 모양의 가시가 돋은 과일을 가리키며 서툰 한국어로 물었어요. 이거 뭐예요? 중년의 주인 아저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참외예요. 한국 멜론이죠. 아주 달아요. 드셔보실래요? 아저씨는 한 조각을 잘라 저에게 건넸어요. 그 과일은 정말 달콤했고 제가 표현하기 어려운 독특한 맛이었어요. 저는 참외 2개를 샀고 익숙하지 않은 한국 돈을 만지작거리며 계산을 했죠. 아저씨는 제가 정확한 금액을 셀 수 있도록 친절하게 도와주셨어요. 시장을 걷는 동안 다른 상인들도 저에게 말을 걸며 시식을 권했어요. 저는 떡, 어묵, 비빔밥 같은 음식을 맛보았어요. 한 입 한 입이 새로운 경험이었고 새로운 맛이었어요. 그리고 각 상인과의 작은 대화 속에서 한국 문화와 조금 더 연결된 느낌을 받았어요. 그날 밤 저는 시장에서 산 물건들로 둘러싸인 채 아파트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한국 문화를 그저 외부에서 관찰하려고만 했어요. 하지만 문화를 정말 이해하려면 그 안에서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 선입견을 버리고 새로운 경험에 마음을 열어야 했던 거죠. 다음 주에 어학원에서 저는 새로운 태도로 반 친구들에게 다가갔어요. 중국에서의 이야기로 그들을 놀라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들에게 한국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지, 여가 시간에는 무엇을 하는지, 한국어 실력을 늘리기 위해 볼만한 드라마는 무엇인지 물어봤어요. 놀랍게도 친구들은 열정적으로 대답해 주었어요. 곧 우리는 서툰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활발하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의 명절, 전통게임, 서울의 인기 있는 놀이터들에 대해 배웠어요. 친구들은 제 진심 어린 관심을 고맙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민호라는 친구가 저를 한국식 바비큐를 먹으러 가자고 초대했어요. 처음에는 실수하거나 누군가에게 불쾌감을 줄까봐 망설였어요. 하지만 새로운 결심을 떠올리고 초대를 받아들였죠. 바비큐 식당은 시끌벅적하고 붐볐어요. 우리는 중앙에 그릴이 있는 낮은 테이블 주위의 바닥에 앉았어요. 민우는 고기를 굽고 여러 반찬과 함께 상추에 싸서 먹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저는 그의 행동을 주의 깊게 보고 따라 하려고 노력했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동안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친구들은 중국에서의 제 삶에 대해 물었지만 제가 예상했던 경쟁적인 방식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정말로 제 경험과 관점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어느 순간 접시에 고기를 옮기다가 한 조각을 떨어뜨렸어요. 중국에서는 이럴 때 창피했을 수도 있었지만 여기서는 모두가 다정하게 웃었어요. 민우는 저를 초보자로서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주기까지 했죠.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점점 더 편안해지는 제 자신을 느꼈어요. 저녁 식사 후 노래방에 가서 한국 가요를 따라 불러보기도 했는데 모두가 즐겁게 웃어주었어요. 제 발음은 형편없었지만 친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응원해 주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슴속에 따뜻한 감정이 가득 차올랐어요. 우리가 마신 소주의 영향 때문이 아니었어요. 한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제가 이곳에 속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더 이상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어요. 이 다채롭고 복잡한 문화 속에서 하나의 구성원이 된 거였죠.
처음에 제가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던 목적이 비즈니스적 이점을 얻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짧은 생각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곳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훨씬 더 많았어요. 새로운 우정, 새로운 관점, 그리고 제 자신과 세상 속에서의 제 위치에 대한 새로운 이해까지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매일을 열린 마음과 열린 가슴으로 맞이하겠다고요.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도전과 기쁨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요. 무엇보다 진정한 이해는 관찰이 아니라 참여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않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소주 때문에 약간의 두통이 있었지만 동시에 설렘도 느꼈어요.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지 기대가 되더라고요. 한국은 이미 제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저를 변화시켰고 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였어요.